조희대 씨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좀 탐구를 조금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탐사를 좀 해왔는데요. 우리 김신문 기자가 주로 준비를 했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가 직접 임명한 대법원장이죠? 네, 그 파면당한 탄핵당한 대통령으로 두 분께 이제 두 분에게 더 없는 적임자로 평가를 받으면서 대법관이 되었고요, 대법원장이 되었습니다. 네. 저 박근혜 때 그 썼던 임명 동의 요청 사유서를 그대로 거의 복붙했어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거의 내용이 비슷했어. 네. 어쨌든 그 탄핵당하고 파면당하신 분들한테 더 없는 적임자로 평가받는 그 법관이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더 없는 적임자라고 망언을 했는데 이 조희대 씨 스스로도 박근혜 원세훈을 향해서 국민적 그리고 또는 사법적 평가를 뛰어 말도 안 되는 그 정반대의 논평을 뭔가 이렇게 입장을 낸 게 있었네요. 네, 되게 우려스러운 판결들이 많았습니다. 예, 박근혜 원세훈 하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전 국정원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권력 잃은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니 저런 말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야, 여론 조작하신 분 아닙니까? 그 댓글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어떤 의견들을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는요, 자신을 임명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말을 제공한 것 관련해서도 뭐 위탁 관리를 해준 거, 그냥 관리만 해준 거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뇌물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방금 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댓글 사건이죠. 여기에도 조직적 개입으로 보기에는 미미해 보인다. 사이버 활동의 규모가라고 얘기하면서 또 무죄 의견을 소수 찾습니다. 의견을 냈었네요 그 당시에. 네.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었나 봐요. 예, 이런 이 소수 의견이라는 게 나름대로 또 그 자신의 소신을 좀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 더 보시죠. 예. 네. 2020년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 유명하시잖아요. 예. 오랜만에 들어보실 텐데 무죄 취지로 또 소수 의견 내셨고요.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 이게 이제 그 KBS.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예, 했었죠. 예, 이승만, 박정희 뭐 이런 그 뭐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좀 비판적으로 좀 다큐멘터리 만든 건데 이거를 틀었다고 해서 아마 시민방송 RTV였을 거예요. 예, 틀었다고 해서 뭐 방통위에서 제재가 당했습니다. 예. 이게 부당하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켰는데 이때도 이 개인의 인격을 박정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인격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이 방송이 도대체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 더해서 보충형까지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건 14살을 임신시킨 22살의 남자에게 42살이. 네, 42살의 예. 남자에게 죄송합니다. 예, 무죄를 확정짓게 해줬어요. 그래서 임신까지 시켰던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시켜줘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게 42살 된 남자가 그 14살짜리랑 합의해서 했답니까? 섹스를? 저게 그 문자 그 중에 문자 하나에 14살 친구가 이제 사랑한다는 문자인가 뭐 그런 게 하나 발견됐다고 해서 이제 무죄로 된 건데 사랑한다는 그게 뭐 그 피해를 받으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참 이게 조이대 이런 건 이제 법관한테 사랑이 뭔지 한 페이지 요약해서 와보라고 하면 알겠죠. 보통 이런 못합니다. 경우에는 이제 아직 미성년자고 아직 그렇죠. 그 확실하게 그게 정체적으로 이제 뭐 확립되지 않아가지고 좀 뭐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자, 뭐 개별 사건은 뭐 그렇게 예외로 친다 하더라도 이 양심적 변호 거부라든지 어느 정도 사회적 네. 공감대가 사실 이미 되어 있는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후진적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에게는 뇌물 무죄 이렇게 판단하고. 예,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관에 비춰봤을 때는 뭐 더할 수 없이 적합한 네. 대법원장 후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뉴탐사에서 보도한 삼성 메디슨 사건에 대해서도 이 조희대의 참
추악한 네. 판단이 역시 또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강진구 기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된 판결은 과거의 사건이었고, 저 삼성 메디슨 그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인사청문회 당시에 살아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그 삼성 그 메디슨을 상대로 1,000억대 건물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그 판결을 다시 뒤집어 가지고 원래 대법원 판결을 이제 파기하는, 거기에 관여했었던 이제 대법관 중에 한 분이 이제 주심 대법관도 있었던 분이 바로 저 조희대 네. 대법관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는 이 피해를 받던 이 박희택 변호사가 상고 취지, 본인이 했던 상고 취지를 대법관들이 제멋대로 왜곡을 해가지고 이것은 그 자기 결정권을 사실상 무시한 굉장히 반인륜적인 그리고 삼성을 의식한 이 부패 이제 범죄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저 당시에 저런 이 판결 그 권력을 남용을 한 부패 범죄자로 그 조희대 대법관을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해서 그 대법원에 사실은 여기에 계류 중이었어요. 저 사건이 예. 인사청문회 할 때까지. 근데 그 당시 이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부패 범죄에 대한 이 재항고 사건을 가지고 있었던 주심 대법관이 이형구 대법관이라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이에요. 이분이 이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2년 동안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결론이 전직 대법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단성 있는 뭔가 그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기대를 했었는데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 사건이 결국은 재항고가 기각이 됐어요. 인사청문회 첫날. 첫날인가요? 네. 인사청문회 첫날 기각이 네. 됐어요. 그래서 첫날 이제 질문하면 모른다고 하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인사청문회 날에서 이제야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때 이제 예상된 질문이 이제 대법원장 후보로서 지금 현재 검찰이나 아니면 법원에 본인이 피고 또는 피고인으로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저 재항고 사건이 기각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본인이 한 건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계류된 사건이 더더군다나 자기가 대법원장을 맡게 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면 사실상 그 대법원장 후보로서의 적격성에 굉장히 심대한 문제가 되는. 그래서 저걸 얼마나 저희 뉴탐사, 저희는 인사청문회, 그 대법원 인사청문회 팀까지 찾아가가지고 취재를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위원들이 저걸 한번 좀 지적해 줬으면 했는데 끝내 민주당 의원들이 저걸 외면을 했어요. 그래서 참 그때 원망스러웠죠. 그래도 서영교 의원이 좀 질의를 좀 하긴 했는데 그냥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당시 후보가 이제 그냥 재심 사유 있는지만 봤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냥 끝나버렸죠. 네, 그래서 그 어젠가요 우리 이제 그 민주당의 이제 그 지도부에서 이 조희대의 이 최근에 이 재판 심리를 굉장히 신속히 하는 부분들 조희대 참 의심스럽다 이런 발표를 보면서 그래도 1년 전에 인사청문회 할 때 좀 잘하지라고 하는 그런. 당시에 정말 제가 전화도 정말 많이 돌리고 그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또 근데 당시에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흠결이 없어서 너무 훌륭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 질의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때가 21대 국회에서 그랬을 겁니다. 수박 때 만에 21대 국회에서 좀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좀. 23년 12월이었는데 그러니까 딱 아직 21대였잖아요. 그게 수박 때였는데. 자, 김신문 기자 그리고 그 조희대 씨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고액 예금 논란 사건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예, 뭐 대법원장 때는 아니었고요. 대법관 때 나온 얘기인데요. 7살, 5살, 2살짜리 자녀들 명의로 수천만 원의 예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지적을 했더니 민주당에서 그랬더니 이제 알게 됐다.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또 똑같이 이제 배우자가 모친 소유의 7천만 원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내용. 그리고 이번에는 대법관 퇴임 이후에 3개월 뒤에
재개발 구역 빌라를 사들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재개발로 인해서 지정돼 있어서 시세가 무척이나 상승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곳을 사들었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 다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성남 쪽에 이제 집 한 채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재개발 구역 빌라를 사들인 거 하나 그대로 있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적합한 대법원장 후보네요. 네, 윤석열 기준대로네요. 역시. 김의겸 전 의원에 비하면 빨리 팔아가지고 또 기부하셔야죠. 여야 없이 미성년 자녀 어떻게 5살 뭐 안팎의 자녀에게 수천만 원, 뭐 저는 이제 본 자료 중에 뭐 5천만 원, 뭐 6천만 원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돈 있는 분들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게 트렌드라고 있으신 분들의 이렇게 주고 나서 이제 10년이가 제척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5천만 원 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유학 갈 쯤에 이제 여기 쌓여 있습니다, 통장에. 아무도 안 하고. 이 재테크 수법. 정말, 하여튼. 시간 관계상 얘기는 말씀은 못 드렸는데, 또 이제 삼성이랑도 워낙 관련이 깊으세요. 이제 삼성의 법무팀장과도 계속 그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계속 동기고요. 그리고 삼성에 유리한 판결 많이 냈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이제 대법관을 퇴임하고 나서도 삼성 계열의 대학교에 가서 석좌 교수를 지냈고요. 그래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판사들 정말 깨끗하고 양심적인 판사들도 저는 많이 알거든요. 근데 정말 이 조희대 씨는 정말 정말 쓰레기 같은 판결들과 여러 쓰레기 같은 의혹들 다 종합 직결해서 다 모아놓으신 분이 어떻게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하위 1% 판사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상위 1% 대접을 받아서 대법원장까지 어떻게 되셨는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뒤늦게 평가를 받습니다만, 그 당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그 민주당 의원들, 특히 뭐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만 서울 도봉, 그다음에 경기도 고양 쪽에 계신 두 분은 그냥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거의 뭐 조희대 앞에 조희대 찬양가를 부르기도 했었죠.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은 당선이 됐고 한 분은 떨어졌어요. 저는 대법원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는 스타일보다는 이 권력이 변하면 또 그 변화에 가장 또 발빠르게 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땐 지금 저렇게 완전히 이 국힘당이 거의 지금 그 괴멸되는 분위기, 그리고 윤석열, 파면된 윤석열, 이 죽은 권력을 위해서 이 대법원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조금 외려 거꾸로 줄서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민주정부의 탄생에 대법원도 일조했다라고 하는 걸로. 헌재처럼. 그게 어제 이동영 씨가 했던 분석이 그런 분석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어차피 파기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다수결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고, 파기환송 아니면 상고기각인데, 상고기각은 결국에는 이제 조희대 씨가 차기 정부에 좀 붙어먹을 수 있는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건 계속 재는 걸 거고, 파기환송을 해봤자 이득이 없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부각하는 거 외에 본인이 그냥 죽자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거 계속 밀고 나가면은 사법개혁 하자는 소리만 커지는 거고, 조희대 본인에 대한 리스크만 키우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강진구 기자님의 분석대로 이렇게 카드를 쥐고 있으면서 어디로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줄을 댈지 그걸 좀 이제 저울질하는 건데, 허 기자님 말씀대로 이런 내란 세력들 가만두면 안 되겠죠.